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금 결과가 나온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가장 치열했던 접전 지역 하면은 역시 경기도와 강원도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요. 자, 방금 그래서 당선되신 분 전화 연결하죠. 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선자 전화 연결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얼마나 피를 말리셨겠어요. 네, 네.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해서 어떻게 재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은 재밌죠. 보는 사람은 재밌는데, 아이고,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 피를 말렸겠습니까? 예? 네, 근데 아직도 개표가 완전히 끝나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개표 끝날 때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글쎄요. 피곤은 안 하세요? 그 선거운동 내리하시다가 또 어제 밤도 새시고 그래가지고. 글쎄요, 대개는 9시나 10시쯤이면 끝나는데, 저희들도 대개 지든 이기든, 예. 그렇게 승부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새벽을 넘어서서 날이 훤하게 밝을 때까지 결론이 나질 않아서, 아주 우리 캠프 관계자들이 전부 밤을 샜습니다. 예. 근데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영동, 영서, 요쪽의 정서가 좀 다르고 지지 성향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이번에 결국은 이런 박빙 승부를 갈라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비교적 그래도 골고루 표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여파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인지도가 높고 도정 3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또 조직력이 또 한참 딸립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 요인이 맞부딪혀서 이렇게 좀 팽팽한 접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지역이 비교적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한 70%나 60%에서 70% 정도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예. 세월호 사건이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부 지지하는 쪽으로 좀 결집이 된 걸로 일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셨으니까요. 네네. 지금 하실 일이 많잖아요. 올림픽 준비도 하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 도지사는 이제 올림픽 도지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4년 동안 예. 준비를 해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게 네네. 지금 당선 확실히 된 지가 한 시간도 안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아니, 근데 하이테크놀로지 어쩌고 떠드는데, 네. 어떻게 이게 밤새고 개표를 했는데도 이 당선 확실히 인제 뜨는 걸 보고서, 야, 참 정말 접전이긴 접전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몇 표를 이긴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이제 투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예. 완전히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요, 별 말씀을 하세요. 네. 어쨌든 접전이라도 일단 승리를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기쁨보다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확히 반이 있으시니까요. 예. 그분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모두 화합하고 통합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이죠. 최문순 당선자였습니다. 정당보다는 지금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에 이제 혼란을 거치고 있는데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지역구를 위해서 힘써주실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사람하고 정당을 같이 봤고요. 제가 아는 사람을 봤고 잘 모르는 분들은 정당을 뽑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확인하기 어려워서 공약 중심으로 공고판에 있는 공약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하던 사람 또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요. 계속 갈아엎으면은 하던 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책자에서 나온 그거 공약 보고 뽑았고 그냥 좀 비방하거나 이런 부정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그냥 안 봤어요. 사람을 보고 뽑았어요. 야당을 찍었어요. 지금 세월호 참사 전국이잖아요. 안대희 사건도 있고 고등학생의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책임을 선거로서 국민이 심판해야 되겠죠. 작심 분석 6.4 지방선거. 예, 작심 분석. 6.4 지방선거. 정말 작심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지금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두 분 다 사실 전문가신데 6.4 지방선거 결과 저도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잘 맞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 뭐 그분이 오셔서 맞히나 이게 잘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이 이거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예. 워낙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됐었고요. 예. 실제 어제 출구조사 이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 지역이 7개였는데 경합 지역 중에서 이제 3개는 새누리당이 가져가서 결국 이제 뭐 9대8, 8대5 싸움이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고요. 뭐 여도 야도 지금 뭐 승리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무승부가 그렇죠. 된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이제 가르지 못했기 때문에 730 재보궐선거가 이제 다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러고 보니까 730 자본선 또 있네요. 그렇죠. 우리 이게 유승찬 대표께서 글쎄 이거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뭐 지금 다 여가 이겼는지 야가 이겼는지 모른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예. 이건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령 정당 지지율의 기준점을 두면 새누리당이 진 거고요. 예. 그죠? 뭐 세월호 참사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의 기준을 보면 야당이 잘 못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야당이 경기, 인천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나름 뭐 승리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경기, 인천이 다 그 새누리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택수 대표께서 보실 때에는 여론조사 이번에 맞췄다고 보십니까? 뭐 숨겨진 표심이 여권에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봤었는데 실제 뭐 여든 야든 이제 박빙으로 나타난 그 지역들이 열세 후보들이 사실 숨겨진 표심이 공히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그 7개 접전 지역의 경우에 여야 모두 이제 엄살 작전을 이제 비면서 이른바 언더독 효과라고 하죠. 네. 언더독 효과를 이제 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열세인 지역에서 더 이제 결집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실제 박빙으로 열세였던 지역들이 뒤집어진 경우가 많았었고요. 일단 여론조사는 이제 2010년에 비하면 그 RDD 형식이나 휴대전화 조사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2010년에는 아주 여론조사에 참다라고 했었죠. 근데 네.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 어제 근데 광주 같은데 엄청
차이가 많이 그렇죠. 이제 나는데. 일주일 전과는 이제 엄청난 차이를 네. 보였는데요. 일단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7대 10으로 이제 야권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 새 지역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여론사가 좀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출구조사의 오차 범위를 고려한다면 통계학적으로는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저기 SNS 상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버즈량 같은 거 일단 뭐 제가 어제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원금량에 따라서 이제 당선 후보들을 네. 체크를 해봤는데 17개 지역 중에 광역 14개가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예, 원금량이 꾸준히 많았던 지역에서 당선이 됐고요. 어. 틀린 지역구는 이제 가령 대구, 예. 그다음에 부산, 부산, 울산 이렇게 이제 이 어떤 지역적 결집도가 이렇게 강한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가령 김부겸 후보나 오거돈 후보 같은 경우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금량이 상대 후보보다 좀 많았는데 예. 결과적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원금량이 꾸준히 많았던 후보들이 전부 당선되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선거에 대한 관심 사실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이제 사전투표. 네. 전 자꾸 사전투표를 출구조사라고 해요. 사전투표. 이 덕분에 그래도 과거 선거보다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출구조사 이번에 어떻게 맞췄다고 보세요? 근데 출구조사가 사실 사전투표를 포함하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렵고 보존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좀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예. 사전투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이틀 동안 이루어졌었고, 그걸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선거법상 사전투표자에게 투표를 누구에게 했느냐 물어볼 수가 없게 지금 선거법 167조에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 입장에서도 법을 지키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묻는 질문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와 관련된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야권이 굉장히 많이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여기도 정가에서는 알려졌었고요. 예. 실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의 낙마 이후에 지난 사전투표 바로 직전이었죠. 40%대 중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이제 다시 겨우 회복하면서 사전투표에 임했던 투표자들의 민심과 또 어제 투표를 했던 민심은 좀 달랐던 온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제 한 종편에서 실시했던 전화 여론조사 예측은 4개 지역을 예측을 했었는데 2개가 지금 틀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편 여론조사는 좀 향후에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종편 중에 한 군데도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네. 제가 어제 그걸 다른 방송 진행을 하면서 한번 봤는데, 그게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은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까지 총 5개 예측했는데, 일단 뭐 서울이야 뭐 워낙 박원순 시장의 이제 당선이 유력했었으니까요. 예. 이제 인천하고 부산을 이제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 대표님, SNS 상에서 나타난 서울시장 선거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박원순 당선자의 이 당선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스타성, 이것이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가 실제 출구조사보다 더 격차를 좀 벌리지 않았습니까? 예. 출구조사에 나타났던 것보다. 그런 것이 있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정몽준 후보가 사실은 몇 번의 좀 실수를 하신 게 좀 있어요.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 언급량을 봐도 가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후보였죠. 71만 4천 건이었고, 정몽준 후보가 42만 9천 건이었어요. 이 정도 격차가 있었고, 그리고 6월 1, 2, 3일을 봐도 박원순 시장이 20만 7천 건, 그 다음에 정몽준 후보가 13만 건. 이런 격차를 보였는데, 이런 격차들이 그대로 실제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지금 사실 이 SNS의 버스량이라든지 이런 것과 여론조사를 연결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선되면 원인서부터 이걸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빅데이터 이제 분석인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SNS를 통한 분석을 아직은 뭐 이제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분석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이제 선거에 있어서는 SNS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정확도를 나타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특히 생각해요. 이제 뭐 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그 이 표본 자체가 이제 일정하게 성립을 하는데 예. 가령 이제 이런 뭐 미국에서도 실제 그 전통적인 여론조사와 이 빅데이터를 결합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는 박빙의 선거는 이 오차 범위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격차를 예, 예.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 트위터나 블로그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대 편중 현상도 있고 지역 편중 현상도 있고 예. 물론 이것도 보정해서 이 데이터 상관성을 결합하면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트렌드 검색을 결합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구글 같은 경우는 하루 검색 어만학 3억 개 이상이 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데 이 포털 사이트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 이런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고 있고, 예. 뭐 이것이 좀 결합이 되면 그 기존의 여론조사에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하면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확실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그게 굉장히 정확도, 이 합쳐지면 정확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 자, 여러분 지금 6.4 지방선거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승리 요인, 패배 요인은 무엇일까? 작심 분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2010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분은 번호가 좋네요. 여론조사가 하는 데마다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뭡니까, 이게? 그게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고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언론사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신문으로 알려져 있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하는 조사 결과와 한겨레, 경향,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언론사가 의뢰하는 조사 결과가 똑같은 문항으로 해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똑같은 문항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 그런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관사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예.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를 뭐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뭐 한국갤럽이 하는 것과 또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조사기관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문항 구조입니다. 문항 구조가 조금 다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정당 지지도를 먼저 묻느냐 아니면 지지 후보를 먼저 묻느냐 이런 문항 순서에 따라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사 기관마다 아니면 의뢰하는 언론사마다 조금 다른 효과, 하우스 이펙트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대중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령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직 후보가 결정돼 있고 새누리당 경선 중에 그 경선 선호도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양자 대결을 따로 부르면 역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실제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여론조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뭐 이것도 사실 그 여론조사 편차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9118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원래 선거 당일날 더 조용하잖아요. 선거 당일날 선거 관련 언급량, 버스량이 더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제가 오늘 새벽에 저도 이제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네. 여기서 잠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비교를 밖에 해봤어요. PD 그러니까 작가님부터 잠 제대로 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투표, 그 다음에 인증샷, 개표, 예. 뭐 이 정도를 제가 총선하고 대선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당일날. 예. 그 투표 언급량이 그 6월 4일 어제 그 26,000건.
26만 건 정도. 26만 건. 26만 건 정도였는데, 대선 때는 84만 건이었어요. 예. 총선 때는 51만 건. 그러니까, 이 대선에 비해서 약 3분의 1, 총선에 비해서 약 2분의 1 정도의 관심을 지방선거에 보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증샷도 똑같았습니다. 인증샷을 언급한 것이 어제 한 4만 건, 대선 때는 12만 건, 그다음에 총선 때는 9만 6천 건. 절반까지. 그리고 개표에 대한 관심도, 그 개표를 언급한 문서가 어제 하루 6만 8천 건이었는데, 예. 대선 때는 19만 7천 건. 예. 그다음에 총선 때는 11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선거 당일이나 이건 뭐 투표율하고 이 경향적으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총선의 반, 대선의 3분의 1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일날 뭐 그런 그 추세를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계속 다뤄보죠. 저는 조금 일부에서 조희연 그 서울시교육감 당선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3등 하시던 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냐. 제가 그랬는데 자, 이택수 대표님. 그 당선 예측하셨어요? 조희연 당선자? 한 달 전까지는 뭐 전혀 조희연 후보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요. 맞습니다. 네, 부동층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서 한 달 전에 조희연 후보는 큰 격차로 3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었고요. 예. 공표금지 직전에서야 비로소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3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승덕 후보의 가정사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문용민 후보 측과의 또 여러 가지 갈등, 뭐 법적인 뭐 고발 뭐 이런 부분이 소개되면서 조희연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고요. 물론 조희연 후보가 이제 자체적으로 선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보수 후보 두 분이 아무리 선전해도 그 단기간에 거죠. 3등이 1등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뭐 저기 3등 1등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근데 그 SNS상에서 어떻게 나가요? 이 캔디 크러쉬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캔디고 이게 그 파장이 제가 이 캔디고가 페이스북에 글을 처음 올렸을 때 캔디고는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굉장히 그 친구도 굉장히 적은 사람이었는데 당일날 거의 그 9천 건이 넘는 좋아요가 달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얘기가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갔고 이것이 주로 이제 이 30, 40대 여성들이 주로 그 찾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계속 논란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던 거죠. 그래서 그 조희연 후보에 대한 존재감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후보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역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고승덕 후보와 문용민 후보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가운데 결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이 결집을 했다. 그래서 그런 사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불가능한 일이 짧은 기간 안에 그 3등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사실 제가 솔직히 본 거 중에 처음이에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것이 저는 이제 이런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 정부 여당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잘못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잘한 게 없다. 뭐 저는 아무튼 절묘한 균형점을 좀 찾아냈는데 그 대신 교육은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좀 의식들이 잠재적인 의식들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니. 안 그러고서는 지금 13개 그 광역에서 지금 진보교육감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어난 숫자인데 아까 말씀하신 3등 1등 하는 것도 어렵지만 선거가 한 번에 이렇게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또 투표가 예전에 로또 선거라는 점을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배열 순환제, 그러니까 로또 형식으로 이제 투표용지를 바꿨는데도, 그러니까 기호가 2번으로 된 것도 아닌데도,
이분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거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보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유권자들의 어떤 준엄한 심판이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는 분명히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입을 한 이 학부모 세대들이 공부모를 보면서 그런 어떤 이 성적 위주의 이 보수 맞습니다. 이 가치관보다는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면서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새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해라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애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 잘 자라주면은 참 고맙다라는 생각,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번 또 교육감 선거로 투영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이번 선거의 특징. 부동표가 무당층이 선거 전까지 많았죠. 네. 다른 선거 보통 18% 15%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30%의 부동층이 20%로 줄어들고 선거 막바지 10%로 줄어드는데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세월호 참사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치 무관심층으로 바뀌어서 투표율도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단원고가 있는 안산 지역은 실제 투표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았고요. 그래서 정치 혐오증, 그러니까 뭐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선정한 데 비해서 새정치연합은 사실 뭐 지금 승리를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점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저는, 저는 이게 이제 어떤 거라고 보냐면 그 30대 이게 뭐 세대별 투표율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 평균 투표율보다 한 3, 4% 낮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단원고가 있는 데나 그 옆구 같은 경우는 40%대 투표율이 나왔는데 그 이 젊은 층에서 정치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은, 참여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세대별 투표율이 조사되면 그것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SNS상에서도 제가 어떤 징후들을 봤냐면 보통은 선거가 임박하면 이 야권 지지자들은 야권 후보가 뭘 좀 잘못해도 침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라는 이거를 둘러싼 이 감정이 좀 이입하면서 좀 격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것, 이것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사전투표제라는 것이 없었다면 투표율이 오히려 굉장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한 5%포인트가량 선관위에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상승 폭에 대해서. 근데 만약 5%포인트가량 낮아졌다면 뭐 51%대 투표를 기록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2010년도보다 투표율은 낮아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야권이 굉장히 큰 격차로 승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박빙 승부로 나타난 게 야권에서는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을 이제 유인하지 못했죠. 그래서 초박빙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세월호 참사라는 거는 이게 뭐 이 평생 그럼요. 그쵸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 전국에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가면 대통령 담화를 하면 담화 비판하고 뭐 대안을 하면 대안 비판했지 야당으로부터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대안 제시가 전혀 없었던 상황, 또 다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어떤 그런 정당으로 비춰졌던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 중간층들이 매력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게 하기는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특히 야권 후보 중에서도 뭐 박원순 시장이나 뭐 이 안희정 지사나 이런 스타급 그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난히 당선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좀 고전을 하게 된 뭐 이런
그렇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선거운동이 조용하게 하다 보면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인천의 송영길 시장이 생각보다는 큰 격차로 그렇죠. 했고요. 예. 또 원래 새정치연합 소속이었던 강원태 시장은 또 이제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해서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새정치연합은 현직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아까 SNS 우리가 계속 그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매주 해왔고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빅데이터하고 이제 좀 결합을 시키면 좋다 이런 말씀 두 분 다 하셨는데 이 개선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이 여론조사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의 개선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빅데이터 분석은 이 데이터 상호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가령 여론조사처럼 샘플을 정하고 누굴 지지하냐 마느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들. 가령 사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거는 관심이 없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완전히 선행지표가 되는데. 욕먹더라도 관심 그렇죠. 가는 게 예. 낫죠. 그래서 이 선행지표들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거냐는 문제가 예. 하나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존의 전통적인 여론조사와 이 빅데이터 분석의 상관성, 이 접점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 협업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느 것이 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서 뭐 데이터들을 좀 쌓아 나간다면 그 오차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대표님. 예, 아직까지는 이제 실험적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종편의 여론조사의 경우 한 종편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전화조사와 아울러서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조사가 또 혼용이 됐었는데 일단 뭐 4개 중에 2개를 틀렸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또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연계해서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향후에는 뭐 2년 후의 선거나 아니면 3년 후의 대선에는 또 보다 좀 더 진전된 그런 예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죠. 9988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인데 오늘 아침에 여러 손님들한테 경기도지사 누구 찍었냐고 물었더니 20대 젊은 여성들이 젊은 사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젊은 사람이면 남경필 후보죠? 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2534님 이 낙선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직도 흑색전쟁이 난무한 선거판을 이 국민들이 무시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근데 일단은 이 경기도지사 이 결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여기에서 이 초박빙 물론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도 박빙으로는 나왔는데 진짜 이 젊은 분들이 젊은 사람을 찍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세요? 남경필 당선인이 올해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50입니다. 6선의 만년 소장파 의원인데 그래도 나이가 이제 어느덧 50줄에 이제 들어섰고요. 김진표 후보보다는 뭐 당연히 나이가 이제 젊은 분이셨죠. 막판에 통진당 후보의 사퇴로 사실상 단일화 효과가 좀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김진표 후보의 역전 가능성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냥 막판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대로 뭐 한 2-3% 격차로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1%에 못 미치는 지금 뭐 대략 아직 마무리 중인 것 같은데요. 뭐 0.8% 1%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우 신승을 했는데 아무튼 그 남경필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 뭐 차차기 이제 인물론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원희룡 그다음에 충청의 안희정 지사처럼 그 경기 지역이 향후 뭐 대권자로서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인물론에 영향을 받아서 또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SNS상으로 보면 남경필 후보가
그 김진표 후보를 계속 앞지르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차이를 앞지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김진표 후보가 대추격전을 했다. 근데 추격을 했는데 결국 그걸 넘어서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선거, 법정 선거일 전체로 보면 아주 근소하게 그 송영길 후보 언급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6월 1일부터 3일까지를 보면 유정복 후보가 훨씬 앞지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송영길 후보의 부정 언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이기긴 참 어려운 선거가 되겠구나. 근데 실제로 맞아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언급량을 보면 유정복 후보가 16,000건인데 송영길 후보가 12,000건에 불과했어요. 그러면서 이 긍정 언급 비율은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다. 추세들이 좀 알겠습니다.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출구조사보다 격차가 인천 같은 경우는 많이 벌어진 거죠. 출구조사는 뭐 0.3%인가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작심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SNS와 여론조사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자, 지금까지 유승찬 스토리다 대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신일의 출발사 아침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휴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휴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휴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일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4부에서는 대구시장에서 당선되신 분이죠.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영진 당선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진입니다. 예, 아유 축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8시 반에 저녁 8시 반에 기자회견 하셨죠? 예, 예. 그때 이미 승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승리, 출구조사 결과들이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조금 언론들이 조금 앞서갔습니다. 언론들이 당선을 예측하고 미리 좀 이 녹화를 해두자고 해서 한 것이 나간 것 같은데요. 아, 녹화용이 미리 나갔군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그것도 좋은 기록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당선 소감을 말씀하신 그 당선자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어쨌든 당선되셨는데요. 근데 사실 대구 지역에서 김부겸 후보 말이에요.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그죠? 그럼요, 선전하셨습니다. 예. 제가 우리 권영진 당선자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구는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두 후보가 모두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인격적으로.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참 그랬는데, 자, 우리 김부겸 김부겸 후보의 선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김부겸 후보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십니다. 아마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부겸 후보께서 계셨기 때문에 모처럼 대구 시민들은 선거다운 선거를 한번 치르셨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김부겸 후보가 계셨기 때문에 저를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선거 결과도 똑같이 봅니다. 물론 대구 시민들께서 최종적으로 저의 손을 들어주시긴 하셨지만은 40%가 이르는 시민들께서 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시지 않으시고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셨잖아요. 예. 이건 저희들에 대한 따끔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제대로 일 좀 해서 대구 좀 살려달라. 아하. 이런 경고고요. 저는 또 선거 과정 정책적으로도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서민경제 중심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예. 김부겸 후보께서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예. 화해라는 큰 틀 안에다가 복지 정책을 촘촘히 하셨는데요. 예. 저는 제가 시정 운영하면서 저를 지지해주셨던 시민의 뜻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시면서 대구의 돈 복지 확대 그리고 더 큰 대구를 생각했던 시민들의 생각도 저는 담아내는 시정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누리당 당내로 볼 때도 사실 권영진 후보께서는 비박계로 분류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당내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될 때부터 상당히 파란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예. 개파별로 보면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대구시장 경선에서부터 예. 변화 혁신이 중심이었지 개파 간의 선택 부분들은 없었다고 보고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출석하나 또 박근혜 대통령을 덕을 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혁신의 동반자로 밀려왔던 걸 잘 아니까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잘 하시라는 그런 이제 과제만 남았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잘 좀 호흡을 맞추셔야겠죠. 그죠? 근데 김부겸 후보도 굉장히 박근혜 마케팅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구분이 안 가네. 이것만 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나는 이런 시장이 되겠다. 끝으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예.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시장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시장이 시민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우리 시장한테 좀 기댈 수 있다라는 시민 소개 시장 꼭 되겠습니다. 예. 그럼요.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시고 다시 한번 대구시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장에 당선된 권영진 당선자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정말 어제는 긴 하루였습니다. 특히 당선자와 낙선자에겐 모두 긴 하루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어제가 긴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졌던 것은 앞으로 남은 4년, 다시 말해서 지금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이나 앞으로 남은 4년 준비를 잘하고 일 잘하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선거 바로 다음날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내일은 쉬는 날이군요. 월요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